이날 검거된 거동 수상자만도 1,700여 명. 전국에 걸쳐 동시에 실시된 대규모 수색 작전이었다. 심지어 조계종의 정신적 본류라 할 수 있는 경북 문경의 봉암사도 수색의 대상이었다. 성천, 청담, 자오, 향곡 스님 등 큰 스님들이 모여 부처님 법대로 살 것을 다짐하며 봉암사 결사를 일으켰던 곳. 한국 불교의 성지와 다름없는 사찰이지만 계엄사는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 조계종의 정신의 상징 사찰이 능멸당했다, 아니면 파괴당했다, 아니면 철저한 부끄러움을 당할 정도로 그런 만행을 겪은 사건이다. 27일 승려들의 강제 연행이 있은 후 당한 수색이었기에 불교계의 충격은 더욱 컸다. 그러나 합수단은 그 연관성을 부인한다. 30일의 사찰 수색은 간첩 색출 등 대공 차원에서 실시된 작전이라는 것이다. 1980년은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에 맞서 광주 민주화 운동 등 사회적 저항이 거셌던 한 해였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불온 세력을 검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에 스님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간첩이 있다면 지가 잘못이지, 간첩이 있는 것을 가서 잡아야 되고 말이야. 개인적으로 소리 없이 가 잡아다가 막 고소시키고 그것을 근절시켜야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중에 해석을 27일날 잡아가가지고 별로 건수를 만들기가 어렵거든. 죄가 없으니까 스님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나쁜 짓을 얼마나 나쁜 짓을 했겠어요. 이제 국민에 대한 충격요법이라. 충격요법. 그래서 어쨌든 부당한 정권,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자기 정권을 민심으로부터 사로잡기 위해서 한 장난이지 무슨 이상비하도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의 희생양으로, 희생물로. 불교계 수사에 착수한 지 보름여 만에 합수부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승려들이 부정 축지한 돈이 200억 원이 넘는 등 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으며 관련 승려들의 중징계를 알리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닌 중간 보고였지만 그 파장은 컸다. 승려 10명이 구속되고 32명에겐 승적 박탈과 공권 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평생을 승려로 살아왔고 여생을 승려로 살아가고자 했던 스님들에겐 치명적이었다. 채탈이 되죠. 채탈이라고 그러고 이제 스님들도 제 가장 중형인데 그걸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참 어디가 밥 한 숟가락을 얻어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승려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저리 가서 밥 먹을 자격도 없거든요. 사형선고죠. 네. 예. 불교 1600년에 채탈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불교계의 공백이 염려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신군부는 실무 대책반까지 꾸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우리는 사후 수습과 우선 이게 부작용에 대한 조언,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조언을 하기 위해서 애초에 그랬던 것인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너무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사후 수습하는 역할이 원태 결과적으로 주어졌지. 이에 종단에서도 불교 정화중흥회의를 조직하고 문제가 된 스님들의 거취를 정화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 이른다. 징계 대상 승려 중 24명을 흥국사에 연금하고 집단 참선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흥국사에 가서 이제 100일간씩 우리는 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참선한다고 했지만은 참선이 됩니까 그게? 집단 수용소지. 예? 다만 삼치교육대문을 안 보냈을 뿐이지 집단 수용소 같은 데서 100일을 30여 명이
그렇게 이제 한 결을 낳습니다. 그때 굉장했습니다. 그때 뭐 공포 분위기였어요. 뭐 여기다 뭐 망원렌즈가 설치했느니 무슨 녹음을 해가느니 뭐니 해가지고 아주 공포 분위기에서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합수부가 순화교육장이라 지칭한 흥국사에 11월 21일 스님들은 강제 연금된다. 새로운 종단이 출범해 징계를 면해주기까지 집단 참선은 2개월간이나 계속됐다. 시내를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왜냐? 정화대 사니까 전부 다 저놈은 범법자 아닌가. 완전히 우범자, 우범자가 됐다니까. 꼴구를 들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12.7 법난의 여파는 직접 피해를 당한 승려들을 넘어서 불교계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큰 상 같던 스님들의 비리 혐의는 어린 스님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때 어른 스님들 하시는 말씀이 잘못하면 이게 총 맞아 죽는다고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죠. 이게 고립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 차단되는 상태에서 그 공포감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었어요. 법난으로 인해 수행을 그만둔 승려도 적지 않았다. 저희들은 그때 막 젊었을 때 모든 걸 바쳐서 그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회의를 하고 또 그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정신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고 우리 공동체로 수행 공동체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 사회에 나고자가 되었죠. 그때는 서로가 말할 수도 없고 이제 또 절에도 이제 범람이 일어난 뒤에는 서로가 눈치만 보고 그런 시대라서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아주 삭막했죠 뭐. 승려들도 신도들도 모두가 숨죽여야 했던 그때 12.7 법난은 현대 불교 최대의 위기였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교로서는 전쟁의 피해를 그 당시에 입은 것처럼 우리가 인식되고 있지 않나.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쟁의 흔적과 같은 거. 신도들도 법난 당일을 생생히 기억한다. 스님을 다 모셔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모시고 하는 것은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하는 게 모시고 하는 것이지. 잡아간 거야. 바로 막 와서 군합받 싣고 오는 것은 그 모시고 한 게 아니라 잡아갔지. 나 속상해. 빨리. 안에 그냥 퍽퍽 들어간 거. 그냥 중문서부터 싹 그냥 모셔갔어요. 근데 왜 불교를 그렇게 짓밟았어, 스님? 그때는 다 입 다물고 살았어. 그럼 구실에 뭐.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되어버리니까. 그러면요. 붕괴한 사람도 있었지만 에이 이런 종교 뭐 이래고 나간 사람 많아요. 많아요. 그거 어떻게 보상받아야 돼 그거? 응? 세상에 우리 종교를 갖다가 그렇게 탄압을 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신도들이 무서워 공포에 떨고 아주 가슴이 떨린다고 법당에 무서워서 못 오겠다고 왜 저러느냐고 불평불만들이 많았죠. 신도들이 막 무서워 못 오고 많이 떠났어요. 비리불교, 사이비 승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며 불교계는 치명타를 입었다. 법난 이후 불교계를 이탈한 신자만도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신도수가 보통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00만 내지 150만 정도가 감소했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주도했던 건 언론이었다. 원색적인 보도 행태로 인해 불교계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됐다. 그 당시 발표할 때는 그 전부 다 스님 개인이 이제 횡령하고 착복했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보도가 되고 또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이래서 이제 나중에는 따지고 보면 다 스님 개인적으로 그에 대한 소명이 되고 변명이 되고 해명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참 제목을 다양하게 나열해서 했으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스님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일 수가 있나. 계엄사의 일방적인 발표를 확인 절차 하나 없이 그대로 전달했던 언론계.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기사 내용도 똑같았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거는 그때 계엄 통치 아래였기 때문에 모든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전 검열을 거치게 했어요. 그날 그 검열 지침이 내려오죠. 가면 이 칠판에 오늘은 뭐 불가, 오늘은 뭐 불가 하는 거 다 메모가 돼 있어요. 하나는 저쪽에서 합수부는 사전 검열단을 두고 보도 지침을 내려 언론을 통제했다. 그것을 언론이라면 그대로 베끼거나 받았을 것이 아니라 좀 뜯어보고 사실 확인을 해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인 불교계 인사 또 조계종의 그 스님들 얘기를 들어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난과 관련된 후속 보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비리 혐의를 받았던 승려들의 무죄 판결이나 채탈 도첩된 스님들의 복권 소식 등 이후 밝혀진 범난의 진실에는 대부분의 언론이 침묵했던 것이다. 권력 당국에 내주는 보도 자료나 발표하는 자료만 가지고 기사를 써서 일면 톱기사, 더군다나 사이면 톱기사 큰 기사로 쓴 거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역사적인 직무유기이며 큰 책임 방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12.7 범난의 실체는 불교계와 관련 단체의 노력으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1986년 해인사 전국 승려대회, 1988년 원로 스님들이 주축이 된 12.7 범난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등 진상규명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마침내 정부 측도 움직였다. 1988년 12월 강용훈 국무총리는 12.7 범난 관련 성명서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어 다음해 1월엔 국방부 주최로 12.7 범난 경위 설명회가 열렸다. 그러나 합수단장의 해명에도 진상규명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 그때 100명인가 200명인가 모아가지고 그냥 제한된 공간에서 말이에요. 제한된 사람만 듣고 참여시키고 또 불교계 교계 신문만 참여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설명회만 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게 왜 누가 이 발의했고 왜 누가 이것을 결의를 주도했고 누가 지시했고 이것이 안 드러나요. 두루뭉실 끝내고 망한 거예요. 이게 역시 미제로 진상규명 미제로 끝난 거예요. 범난 당시 합수부장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집권기였던 만큼 범난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바로 이어서 이제 불교계 수사 경위를 이제 발표하게 되고 또 바로 이어서 국회 차원에서 이제 청문회를 설치를 해서 진상규명을 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 이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의 청문회는 그 정치적인 목적이랄까 불교계 내부의 목소리가 단합되지 못해가지고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50 청문회에서도 잠시 언급된 바 있는 범난. 불교 범난으로 알려진 불교계에 대한 정화는 사회 전반에 대한 정화 조치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일은 정화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본인의 대통령 취무 몹시 바쁜 기간이었으므로 중대한 사안인데도 집행기관을 자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1980년 12월 범난 직후 불교계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종교 정화를 촉구하는 등 사전에 범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깊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속된 얘기로 하면 자기 발뺌이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신문부가 집권했을 때 결재라는 얘기는 대통령이 선수 책임져야 할 문제고 또 그 행동이야 무슨 장관이 했건 문공부에서 했건 무슨 관사에서 했건 간에 그 결재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시더라고요.
퇴임 후 백담사에서 집거하며 불교계와의 기이한 인연을 이어간 전두환 전 대통령. 과연 12.7 범난을 명령한 최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아직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12.7 범난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 승려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 12.7 범난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범난과 관련된 피해 조사와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범난 문제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위원회가 자리 잡기까지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의 노력이 밑거름이 됐다. 의혹이 풀리지 않은 과거의 사건을 선정해 진상을 규명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종합보고서는 범난의 실체를 밝힌 성과물이라 할 만하다. 거기에 12.7 범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제정되며 범난 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보상과 함께 명예회복이 되는데 보상해야 될 그 법이 지금 없습니다. 스님들이 봉급생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큰 이유였던 것 같고요. 피해자 대부분이 승려라는 신분상의 특성 때문에 보상이 아닌 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12.7 범난법. 그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높다. 또 아픈 스님들이 많아요, 생각에는. 또 이렇게 환속한 스님이 있어서 생기도 어려운 스님이 많은데, 우리 보상법이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안 돼 있기 때문에 의료 지원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7 범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김덕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래,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피해자 등록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지만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3년까지로 한정돼 범난과 관련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실정이다. 그 유엔은 과거사를 이렇게 정리함에 있어서 한 3가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첫째는 진상조사고, 두 번째는 진실한 사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이 과거사가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또 명예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경기도의 한 의료원. 네, 글쎄 맨 처음에도 한 1년 가까이군요. 예, 일할 수 있는데 이번에 우홍근 씨는 12.7 범난의 피해 승려로 인정돼 정부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질환이 어떻게 이제 예후가 될 건지 관련해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의사의 소견서 비슷한 결과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석 달 전 수술한 허리의 통증이 심해졌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병원 찾기를 망설였던 그에겐 제대로 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허리가 그래도 좀 아프고 조금 걸으면은 오른쪽 그 다리까지 이렇게 좀 걸으면 여기가 이렇게 아파요. 좀 시큰거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걸 빼고 그냥 범난은 육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제 우홍근 씨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다. 이런 범난이 또다시 있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이런 것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이 좀 구성이 돼서 어떤 법 조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진다거나 뭐 그런 것이 좀 바람직하겠죠. 이제 제2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12.7 범난 30년. 범난의 피해 스님들이 하나둘 열반에 들고 있다. 범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정수 스님의 마지막 가는 이 길도 조금은 덜 외롭지 않았을까. 범난의 풍파를 겪으며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정수 스님.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화해하길 원했지만 끝내 그 원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갔다. 처음 기획하고 집행했던 모든 낭사자들, 그리고 최종 승인했던 그 권력자들이 나서서 전체를 전모를 밝힐 때만이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 것이고, 저렇게 억울함을 안고 돌아가신, 먼저 가신 분들 영전에 바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를 본 스님이나 제가자나 또 많은 스님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생존해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아픔을 좀 우리 불교계 내부에서 감싸주고 그럼으로써 치유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간 이들의 회한과 고통받은 이들의 아픔을 딛고 12.7 범난의 진실과 화해를 향해 가는 길은 이제 우리들의 몫으로 남았다.